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따라 느끼는 게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사는 방식도 다르고 잘 살고 있다는 기준은 더더욱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조금 여유 있게 바깥 풍경을 보며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숨 쉴 틈 없이 달려 남들보다 앞선 인생을 사는 게 좋은 인생이라고 하더군요. 각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후자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실 선택지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처한 환경이 그리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4살 때 엄마를 여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사진으로 겨우 기억하는 상태였고요. 비록 아빠가 없어 속상하기도 억울한 것도 많은 유년 시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와 할머니가 주는 사랑만으로도 참 풍족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두 분을 잃고 나서야 두 분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할머니를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할머니의 짐을 덜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바로 식품회사 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했어요. 포장, 조리보조 등 현장 업무 배우며 일하기 시작했고, 처음 해보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매달 생활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서 열심히 했죠. 아유, 내가 손주가 사주는 밥을 다 먹어보네. 생산직이다 보니 기숙사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아서 휴일마다 집에 와 할머니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따뜻한 옷, 예쁜 신도 사드리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휴일에 집에 오는 날이면 늘 마중 나와 계시던 할머니가 웬일로 안 나와 계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보니 썰렁하고 조용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방문을 열어보니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계신 할머니께서 숨을 쉬지 않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도 할머니 드리려고 맛있는 거 많이 사왔는데 눈 좀 떠보세요. 그날 할머니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의 장례식의 조문객은 공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 몇 명과 고등학생 때 친구 몇 명이 전부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요. 공장에서는 이미 일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기회는 찾아왔어요. 본사에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고 평소 일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제게 동료들이 공모전에 나가볼 것을 추천해줬어요. 너 맨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많이 이야기했었잖아. 아이디어 채택되면 상금도 주고 본사에서 인턴할 기회도 생긴다는데 한번 도전해봐. 처음에는 에이,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되겠어 싶었지만 막상 준비하다 보니 모든 걸 갈아넣게 되더라고요. 정말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그대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세진아, 봤어? 대상에 네 이름이 있어. 뭐라고? 상금도 상금이었지만 대상에는 본사에서 상품기획팀으로 3개월간 인턴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인턴 기간이 끝나면 성과 평가를 통해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죠. 저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에겐 더 없는 기회였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인턴 3개월을 3년 쓰듯이 잠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살았어요. 고작 3개월짜리 인턴이라 중대한 업무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맡은 걸 최대한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인턴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직 사원으로 전환 권유가 왔어요. 세진 씨 생산직에서도 업무 평가가 좋던데
사실 그게 사무직에 적응하는 거랑은 별개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현장 경험을 살린 기획 아이디어로 실무 적응도도 높고 내부 성과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가 나와서 다음 달부로 계약직 전환이 가능해요. 앞으로도 실적으로 보여주세요. 기쁘긴 했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대부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현장 출신이 사무직 와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식이었거든요. 남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공모전 입상으로 시작한 사회생활이라 사내에서 은근히 무시도 받고 차별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일만 잘하면 언젠가 모두가 인정해줄 날이 오겠지 싶었거든요. 학벌 없이 시작한 사회생활이라 죽어라 이래도 저보다 늦은 나이에 들어온 대졸자들에 비해 정규직 전환도 느리고 승진도 한참 더뎠거든요. 그래도 워낙 어린 나이에 시작한 덕인지 나이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과장을 달게 되었어요. 사내 최연소 과장이 되고 나서야 주변에서 슬슬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더군요. 학벌은 없어도 실무에서 빛을 발하는 실무자로 평가받으면서 사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이미지가 됐어요. 그때쯤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았고 둘 다 대리였던 시절부터 알고 지냈어요. 옆부서다 보니 크게 접점은 없었지만 인사는 서로 하고 지내는 정도였어요. 처음 제대로 서로 말을 주고 받아본 건 제가 사원에서 대리로 첫 승진을 하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였어요. 와, 생산직에서 정규직까지 전환되는 사례는 정말 처음 보는데요. 세진 대리님이 우리 회사에 역사를 썼어요. 같은 대리지만 세진 대리님은 뭐가 달라 보이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축하해요. 역사는요. 그렇게 거창하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솔직히 세진 대리님 일하는 거 옆에서 보고 들을 때마다 일처리 너무 잘하신다 싶어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 팀에도 대리님 같은 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친해지고 싶어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정규직이 되고 싶어 힘들게 달리던 중 처음으로 받아본 따뜻한 응원과 진심 어린 존중이었어요. 그동안 저도 내심 외로웠던 모양인지 친해지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마법처럼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친한 동료로 지내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늘 제 성과를 칭찬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처음엔 본능적으로 경계가 됐지만 그 사람의 일방적이고 꾸준한 존경 어린 눈빛이 제 마음을 결국 약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업무상 난처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도 모르게 도와주며 일을 알려주고 있었죠.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요? 나는 알려줘도 못하겠다. 나 진짜 대리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존경스럽다니까요. 진짜 크게 될 사람이야. 어떻게든 일을 배우려던 그 사람의 태도가 부담스러우면서도 좋았는데 오히려 일을 알려줄수록 못하겠다며 뒷걸음질 치면서 저만 추켜 세우더군요. 그때는 가족을 다 잃고 혼자 살던 때기도 했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남편뿐이라 껍데기뿐인 칭찬이어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도왔던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 사람은 승진하게 됐어요. 4년제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인사평가도 좋던 사람이 성과까지 제대로 내버리니 승진을 안 시킬 이유가 없었죠. 그때 저는 그 프로젝트를 도우며 남편과 정이 들어 연애를 시작할 때라 다 좋게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과장 됐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이 프로젝트는 해내지도 못했을 텐데 너무 고맙고 사랑해. 잘됐다. 나도 사랑해. 너무 축하해. 사랑하던 사람이 잘된 거니 진심으로 기뻤지만 마음 한켠으론 씁쓸했어요. 남편보다 입사도 빨랐고 대리로 보낸 시간도 길었는데 아무리 성과를 차분히 쌓아올려도 저는 도저히 승진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더 초조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보고서를 하나를 써도 더 완벽하게 쓰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역량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죠. 그 결과
경력 9년차를 찍는 날에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세상에, 전 대리님 잘 될 줄 알았다니까요. 회사가 너무 승진을 늦게 시켜준 거죠. 너무 축하해요, 대리님. 아니, 이제 과장님이죠. 과장님 아니면 누가 승진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다들. 승진한 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간절하게 바래왔던 승진이라 그런지 하루 종일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퇴근하는 길도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들떠있는 저와는 조금 달리 남편은 어딘가 착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래, 좋은 날? 무슨 일 있었어? 아, 나는 오늘 보고서가 형편없다고 다시 해오라고 엄청 까였거든. 당신 기쁜 날에 이래서 미안해. 나는 왜 당신만큼 일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럴듯한 학력 없이도 공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칭찬인 건 알겠는데 그런 얘기는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동안 네가 해온 것에 대해서 축하만 해줘. 내가 누구보다 축하하지. 그런데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도 학교 다닐 땐 공부 좀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일머리라는 건 좀 다른 건가 봐. 그렇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날, 오히려 저는 남편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제대로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기 앞에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의 전조였다는 걸요. 가장이 된 뒤 저를 믿어준 회사에 더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해오던 대로 맡은 일에 충실하던 어느 날, 같이 퇴근하고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청혼을 했어요. 나 이제 당신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거창한 이벤트 하나 없는 담백한 청혼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동안 가족 없이 지내왔던 저로서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서야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이 무척 마음에 들었거든요. 결혼하면 이제껏 미뤄왔던 모든 게 뒤바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사람과의 미래를 택할 수 있을지 조금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걸 도저히 제 손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좋아, 결혼하자. 일단 저질러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악으로 깡으로 안 되던 것들도 되게 만들어 온 저였으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곤 하지만 어떻게든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나 사장님 아들이야. 뭐라고? 그걸 왜 지금 말해? 당신이 혹시나 부담스러워 할까봐.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당신이랑 사귀는 거 알고 계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뒤에 천의 고아처럼 외롭게 자랐어요. 엄마와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이 조금은 있었지만 남들에 비하면 택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그동안 안 쓰고 안 입고 돈을 모은 걸로 결혼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여태껏 평범한 집안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집안이 사실은 이 회사의 사장님 댁이었다니 정말 거짓말 같고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만약 드라마였다면 정말 흥미로운 전개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시는데 반대 안 하셨어? 이렇게 차이나는 집에서 저를 만난다는 걸 선뜻 내켜 하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젓더군요. 그랬으면 내가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안 하지. 당신은 몰랐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당신 멀리서 오래 지켜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아셔.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찜찜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좋게 봤다는 건 다행이지만 그동안 당사자 모르게 지켜봤다는 사실을 기분 좋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워낙 집안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는지라
그분들 입장에선 불안한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치지 않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합리화했어요. 남편을 소개할 친정조차 없는 제 입장에선 예비시댁 눈밖에 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을 해야 할 처지였죠. 그렇게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괜히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어 처음으로 큰돈을 써 고급스러운 구두와 단정한 정장 원피스를 사입고 비싼 가방도 빌렸어요. 선물도 백화점에서 정성껏 포장된 한우 세트와 예쁜 케이크를 샀어요. 그렇게 웬만한 면접보다 훨씬 떨리는 마음으로 만난 첫 만남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실 줄 알았던 사장님 내외께선 예상외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우리 윤 과장님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다 만나네. 여보, 과장님이라니. 이제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너무 딱딱하게 직급으로 부르지 마요. 더 거리 생겨.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똑 부러지고 야무진 사람인데 너무 며느리 취급만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아, 당신도 참.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평소 근엄하던 사장님께서 농담도 건네시고 편견 없이 저를 대해주시는 걸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희망 같은 게 샘솟더라고요. 저도 이런 집에 시집을 오면 이렇게 밝은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 수 있으려나 같은 희망이요. 너무 감사하게도 두 분께선 제 집안 배경이나 부모님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미리 말해준 탓도 있겠지만 걱정했던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오니 저도 정말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두 분께선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저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고 그런 사람이 집안 사람으로 들어온다는 게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느낌이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을 한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저희 부부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나 축하해. 당장은 아기 생각 없다더니 빨리 가졌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좋지. 키울 때도 그렇고. 와, 과장님 같은 커리어우먼이 아기 엄마가 되다니 뭔가 실감이 안 나요. 아기도 엄청 똑똑하겠다. 축하드려요. 주변 사람들은 축하의 말을 전했고 저 역시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준 아기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과장으로 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난 시기라 조금은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껏 해왔듯이 어떻게든 해보자는 생각으로 출산 직전까지 악바리처럼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시댁에 압박이 시작됐죠. 하우, 뭔 임산부가 그렇게 악바리처럼 회사를 다녀. 그냥 쉬라니까. 애기 생각도 해야지.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어머님. 그래도 아기 낳고 일을 아예 관둘 것도 아니고 최대한 경력 끊기지 않게 관리해야 해요. 아니, 이 회사가 우리 집안 회사인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경력이 끊기긴 뭐가 뭘 끊겨. 우리가 네 능력 모르는 것도 아닌데 복귀 걱정은 하지 말고 이참에 그냥 푹 쉬어. 그동안 그렇게 일만 하고 살았다면서.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팀원들한테도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요.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몸 관리도 잘하면서 잘해볼게요.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되었던 잔소리가 점점 저를 짓누르는 말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뭔 기집애가 저렇게 욕심이 많은지 애도 저렇게 욕심 많게 태어나는 거 아닌가 몰라. 욕심이 아니라 악발이지. 저건 지 시애비가 책임지고 복직시켜주겠다는데도 저러는 이유가 뭔지. 이래서 너무 어렵게 자란 애들은 근성이 질기다니까. 저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올 때쯤 들으라는 식으로 은근히 욕을 흘리시더군요. 몇 번은 우연인 줄 알았지만 계속 반복되니 일부러 그런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똑바로 말씀드렸죠.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라 제가 빠지면 팀원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일까지는 마무리하고 쉬기로 팀원들이랑 약속해 놓은 것도 있고요. 어차피 아기 낳으면 1년은 쉴 텐데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남의 회사도 아니고 아버님 회사잖아요. 회사가 잘 돼야 어머님 아버님도 잘 되시죠. 그래, 뭐 너 능력 있는 거야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너 하나 빠진다고 뭐 그렇게 큰일이 나겠니? 마치 너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너만한 인재는 또 있어.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이래? 어? 너랑 네 뱃속에 있는 네 아들 좋으라고 다 이러는 거 아니겠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애 엄마는 애 엄마야. 뱃속에 애가 있는 이상 애기가 최우선이 되어야지. 여보, 당신 인력심 있는 거 너무 좋고 그런 모습에 또 반한 거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돼?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 아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좋잖아. 당신 지금 야근의 일에 치여서 받는 스트레스가 애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치면 어떡해? 당신까지 왜 그래? 난 일로는 스트레스 안 받아. 지금 일하는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가만히 나 응원해주면 애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칠 일 없어.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얘, 너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식구들 없이 자라서 이 정도 잔소리에 면역력이 없는가 본데 원래 식구들끼리는 서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면서 잔소리도 좀 하고 듣고 하는 거야. 다 너 생각하는 말인데 고모하기는커녕 뭐? 스트레스? 여보, 그만해. 그래 며느라, 우린 분명히 네가 일 그만두고 아이한테 전념하면 네 복직은 걱정도 말라고 했는데 시부모 말 안 듣고 기어이 끝까지 일한 건 너다. 알겠니? 나중에 딴소리 하면서 우리 원망하면 안 된다. 네, 아버님. 걱정하시는 마음 너무 이해하지만 최대한 제 경력은 지키고 싶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안 그래도 불편한 시댁이 더 가시방석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제 회사 생활이 시댁에도 어느 정도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사회생활을 시댁에서까지 해야 하더라고요. 분해도 저에겐 너무나 힘들게 쌓아올린 직책이었기 때문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시작된 복통으로 예정일보다 2주 빠른 시기에 아이를 조산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에 정신이 너무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조금 정신이 들고 예쁜 아들을 품에 안아보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아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 조그만 손이 제 손가락을 감아오는데 얼마나 벅차든지. 한 번도 살면서 성취감 외에 다른 벅찬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던 저에게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조리원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찾아오는 생각보다 많은 몸의 변화들을 견디고 적응하면서도 아이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제 기쁨이 그렇게 짧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아이를 데리고 조리원 퇴소를 하면서 새로운 가정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는데 떡하니 집에 와 계신 시부모님 때문에 심장이 차가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왔니? 당분간 같이 지내려고 왔다. 네? 같이 지내신다고요? 그럼 그 조그만 애를 혼자 볼 생각했니? 친정도 없으면서 혼자서 뭐 어떻게 하려고? 아이 아빠가 육아휴직 쓰고 2달은 같이 봐준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아 여보, 그게 말인데 아빠가 육아휴직은 쓰지 말라고 하셔서. 뭐? 사내 자식의 육아휴직은 무슨 육아휴직이야? 안 그래도 이 녀석 내 아들인 거 아는 인간들은 회사에서 쓰군쓰군 대는데 육아휴직까지 쓰게 하면 네 남편 낙하산이라는 소문에 불 지필 일 있어? 쭉쭉 승진해서 사장 자리까지 자연스럽게 가려면 애 키울 시간이 어딨어? 육아는 내가 도울 테니 당분간은 남편 찾지 마라. 어이없고 황당한 소식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하게 시어머니와 당분간 같이 지내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잠시도 아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틈틈이 다른 일도 해야 하니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어요. 육아를 돕겠다던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라곤 고작 잠깐 화장실 다녀올 때 아이 봐주기,
아이 재울 때 배달음식 시켜주기 정도가 전부였지만 그거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와주시면서도 잔소리가 너무 심해 차라리 없었으면 싶을 때도 있었죠. 아우, 이건 또 내가 치워야겠어. 애 좀 내려놓는다고 안 죽는다, 안 죽어. 애 핑계로 시애미 가정부 시킬 생각 말고 좀 일어나서 치워라. 어? 어머니 잠시만요. 애가 너무 칭얼거려서 진정시키고 치울 테니까 그냥 두세요. 됐다. 그럼 어느 세월에다 치우니?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치워준다, 치워줘. 얘,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늙은 시애미 손목 부러뜨리려고 그러냐? 팔 아파 죽겠다. 네, 어머님, 속이 안 좋아서 곧 나갈게요. 너 빨래를 왜 이렇게 쌓아놔? 애 것만 빨고 남편은 전혀 챙기지를 않네. 이래도 돼? 애기 재우고 할게요, 어머님. 너무 큰 소리 내시면 애기 재우기 힘들어요. 뭐? 지금 나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야? 너 우리 아들 밥도 맨날 배달음식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부터 너 밥하는 동안 내가 애 재울 테니까 장도 보고 저녁밥은 직접 지어라. 육아 도와준답시고 오셔서는 시집살이를 시켜버리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100일 동안 옆에서 내내 시댁살이를 시키셨어요. 아이가 통잠을 자게 될 때쯤, 아이가 통잠을 잔다는 사실보다 이제 어머님을 떼어낼 핑계가 생겼다는 사실에 더 기뻤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 이제 아이가 통잠을 자서 어머님 도움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겨우 어머님을 떼내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곁에 어머님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숨 쉴 구멍이 생긴 기분이더라고요. 아이 둘이 지나고 슬슬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부터 시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괜찮은 사람 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뭐? 시터라니? 우리 애를 시터한테 맡겨? 그럼 어떡해. 나도 복직 준비해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어린애를 남의 손에 맡기고 회사를 가겠다고? 무슨 복직을 그렇게 급하게 해. 어차피 우리 아빠 회사잖아. 아버님 회사라고 해도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우면 나도 일하는 감각이 떨어지잖아. 다시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건 엄마 아빠랑 다시 얘기해보자. 난 남의 손에 우리 애 키우기 싫어. 당신도 내가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늘 응원하고 격려해주던 거 아니었어? 그건 당신이 애 엄마가 아니었을 때 얘기지. 결혼하고 애 가졌으면 당연히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들었어요. 남편은 곧바로 쪼르르 달려가 시부모에게 제 이야기를 전했더군요. 분노한 시부모님이 그날 저녁 바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대체 무슨 소리냐? 복직은 무슨 복직? 애 돌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너 일 안 하면 누가 쫓아오기라도 한다니? 시아버지가 편히 봐주겠다는데 왜 이래? 육아휴직을 적어도 2년을 써야지. 누가 1년 만에 복직을 해? 그러다 잘리는 여직원들을 워낙 여러 봐서요. 편히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괜히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악바리 같은 게 어딜 귀한 남의 집 손주 놔두고 일타령이야? 그렇게 좋아하는 일 다시는 못하게 해주랴? 그래요, 여보. 차라리 그게 낫겠네. 너 그나마 받고 있던 육아휴직 급여라도 마저 받고 싶으면 까불지 말어. 회사에서 다들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니 진짜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런 애들은 집안일 하면서 기가 좀 꺾여봐야 돼. 너 아주 애까지 낳고도 정신머리가 딴 데가 있는 거 보니까 아예 딴 생각 못하게 해줘야겠구나. 여보, 우리 집안 며느리가 장소는 안 키우고 일한답시고 밖으로 놔두는 꼴 볼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원래 하던 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정말 분하고 억울했지만 설마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회사에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실이 되는 직원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 저는 유능한 사원이 아닌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복직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그대로 공고사직을 당했어요. 우리도 과장님이랑 다시 일할 날만을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위에서 힘을 쓰신 모양이에요. 나도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 도저히 안 먹히더라고.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혔지만 그래, 내가 여기밖에 못 다니겠나 싶어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에도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아니 과장님, 그 정도 스펙인데 떨어진다고요? 이것도 사장님께서 손 쓰신 거 아니에요? 같은 업계니까 지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최종 면접 때 저를 좋게 봤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회사도 막상 결과를 보면 불합격이었어요. 그쯤 되니 너무 서러웠지만 이 업계만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아쉬웠지만 이걸 활용해서 다른 길을 간다면 더 이상 시댁에서 절 방해할 수 없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거의 전쟁이었어요. 낮에는 육아를 하고 밤에 아이가 잠들면 그때부터 육퇴는커녕 아닌 공부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육아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30분, 1시간 공부하던 걸 조금씩 2-3시간으로 늘려가며 공부를 했죠. 그렇게 1년을 조금 넘게 시간을 쪼개가며 새 출발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국비지원 과정도 수료하면서 이직 준비를 마쳤어요. 그렇게 이직 준비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넣고 나서 몇 달간은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제 나름대로 아무리 준비를 마쳤다지만 경력 공백도 있고 관련 경력이 아니니 된다는 보장이 없었죠. 그래도 뽑아준다면 잘 해낼 자신은 있었어요.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도전해왔던 일들 뿐이었으니까요. 이런 제 포부를 알아줬는지 뽑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장 출신에서 과장까지 달았다니 저희도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과거의 경험이 좋게 비춰진 모양인지 모 대기업 그룹 계열사인 산업전략에서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준비하던 일이 감사일이라 현역사 감사 및 리스크 평가 부서로 배정을 받았죠.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모든 게 처음인 부서라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구나 알게 됐어요. 긴장되는 첫 출근 날 부서 사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쯤이었어요. 갑자기 회장님께서 저를 보러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이런 기업에서 이제 막 입사한 말단 사원을 직접 보러 오신다는 게 절대 흔한 일이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팀원들도 수군댔고요. 윤세진 과장,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제게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던지시더니 뭔가 더 할 말씀이 있으신 듯 머뭇거리셨어요. 그러더니 품속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서 제게 내미시더군요. 혹시 이 여자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사진 속엔 직원 몇 명이 한 사무실에 모여 단란하게 찍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 안에 젊은 회장님과 옆에 있는 여성분이 눈에 띄더군요. 너무 어리고 애때어 보여 순간 못 알아볼 뻔했지만 틀림없는 엄마였어요. 엄마? 저희 엄마예요, 회장님. 저희 엄마랑 아는 사이세요?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렸을 때 몇 번 만났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군요. 하긴 너무 옛날이고 나는 변했으니까. 어릴 때 얼굴 그대로라 알아봤습니다. 그때부터 회장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에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창업 10년 차쯤 IMF 여파와 납품처 대량 해지로 자금 유동성 위기가 왔고 내부 비리와 매출 허위 보고로 인해 세무조사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회장님은 당시 대표이사 직급이었고 외부 감사기관과 세무조사 직전에 내부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하셨죠. 그때 발벗고 나선 게 윤 과장 엄마인 정혜림 씨였어요. 전산 매출 조작건을 내부에서 먼저 적발했는데 직원들이 다들 숨기려고 할 때 상부의 허위 기자를 밝히고 스스로 경고장을 받았죠. 그때 혜림 씨가 아니었다면 회사가 그 큰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세무조사에서 벌금은 최소화되었고 거래도 유지되었거든요. 그 후부터 믿을 건 그 사람뿐이라는 생각에 비서실 소속으로 승진시켜 오래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지면서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됐죠.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하면 회사에 가끔 딸을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죠. 아이가 좀 크면 다시 곁에 두고 같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회장님은 엄마 소식을 궁금해하셨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낙심하셨어요. 혜림 씨가 그만둔 후로 능력 있는 여사원들이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싫어. 적어도 우리 회사만큼은 경력 단절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추세였는데 그렇게 뽑은 게 혜림 씨의 딸이었다니 이거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혜림 씨에게 받은 것들을 이제라도 갚고 싶군요. 회장님께서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게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른 도움은 필요 없었지만 문득 일을 하던 중 감사 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시댁 회사의 이름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니 회장님께서는 팀장님께 직접 지시를 내려주셨죠. 이 건은 윤 과장이 맡아주게. 감사는 철저하게 진행했어요. 현장 실사, 계약서 분석, 거래사 명세 추적까지 꼼꼼하게 감사한 결과 그 회사는 이미 여러모로 부실한 점이 있더군요. 유통기한 스티커를 재활용하거나 품질관리 일지를 허위로 조작하고 원재료 출고량을 허위 보고하는 등 대충 얼버무릴 수준이 아니었죠. 그중 일부는 제가 과거 그 회사에서 기획 일을 맡아 진행할 때도 느낌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던 것도 있었어요. 그땐 시댁 식구들 회사고 설마 하는 느낌에 모른 척 넘어갔던 것들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밟히더군요. 감사 보고서는 비서실을 통해 회장님께 직접 전달되었고 불과 3일 뒤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땡땡 F&B와의 납품 계약을 전면 해지하겠습니다. 회사의 계약 해지 발표 후 금융권은 바로 대출 조건을 철회했고 식약처 민원조사와 세무조사도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은 잠시 가동을 멈추고 직원의 30%가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댁에서 알아채는 데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짓이야? 어떻게 같은 식구끼리 이런 짓을 해? 한때 네가 몸담고 있던 회사야? 불쌍한 애를 머리 좋다는 이유로 걷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아니요. 걷어주기는커녕 고분고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짓밟으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커리어 다 버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부딪혀서 일어선 건 저 스스로의 힘이었어요. 그 열정과 능력을 실컷 이용만 하다가 버린 건 아버님 어머님이죠. 전 더 이상 그 회사가 제 식구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편 한번 들어주지 않는 남보다 못한 식구랑 남은 인생을 함께할 생각은 없거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랑 갈라서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날 이용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필요할 땐 내 능력 이용해서 승진하고 일하는 노하우도 다 배워갔으면서 애 낳으니까 집에서 애나 보라고? 내가 볼 땐 둘 중에 집에서 일해야 하는 건 당신 쪽인 것 같은데?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더 쪽팔리고 싶지 않으면 이만 나 놔주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 힘으로 회사 위기 극복해봐. 나는 당신 식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 아이 데려가서 내 힘으로 잘 키울 테니까. 그 길로 남편과는 이혼을 했어요. 남편 회사는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더군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보러 올 여유도 없는지 연락은 아예 끊어졌어요. 차라리 속이 시원할 지경이었죠. 회장님께서는 이 공을 높게 사 제가 근무하는 환경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주어 아이 키우며 일하는 데 수월하게끔 도와주셨어요. 이미 입소가 끝난 사내 어린이집에 제 아이가 중도 입소할 수 있게 힘써주셨고 근무 시간도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셨죠. 덕분에 육아와 일,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배려에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시댁에 무시당하고 앞길이 막혀 다시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이 무엇보다 행복하려면 다른 누군가의 어떤 존재로 사는 것보다는 나 자신으로 먼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걸요.
지금은 저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그동안 살면서 악바리로 버텨왔던 순간들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그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와 잘 살아가라고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부자 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